최근 단 며칠 사이에 미국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40년 전 일본 반도체가 몰락하던 상황과 묘하게 겹쳐 보입니다. 지난 7월 9일 마이크론 뉴욕 공장의 첫 콘크리트 타설 행사에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 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SK 하이닉스는 나스닥 상장으로 약 40조 원을 조달했는데요. 공모자금의 주요 사용처로 제시된 곳은 미국이 아니라 용인과 청주 등 국내 생산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최태원 회장은 CNBC 인터뷰에서 미국 메모리 공장 건설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을 했죠. 미국의 압박, SK 하이닉스의 자금 조달, 그리고 최 회장의 발언이 모두 24시간 안에 이어졌습니다. 이 장면들 그냥 따로 보면 그냥 뉴스입니다. 하지만 나란히 놓고 보면 일정한 맥락이 보입니다. 다만 시작부터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 사건들이 하나의 비밀 계획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오늘은 철저하게 100% 팩트에서 출발해서 40년 전 일본의 몰락과 지금의 상황이 어디까지 닮았고 어디서부터 또 다른지,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실제로 직면한 위험은 어떤 것인지 팩트와 추론을 명확히 구분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1년간의 팩트부터 시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2025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의 100% 관세 폭탄 선언입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반도체에 100%의 관세를 매기되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거나 짓기로 약속한 기업은 면제한다는 조건부 압박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팩트가 있습니다. 이 100% 관세는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죠. 실제 발효된 것은 올해 1월 232조에 근거한 첨단 로직 반도체 25% 관세이고, 메모리는 아직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다만 폭우 무는 메모리와 장비까지 확대하는 2단계를 처음부터 예고해뒀고, 러트닉은 미국에 투자하지 않는 한국 대만 기업은 최대 100% 관세를 맞을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즉 100% 관세는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메모리와 장비까지 확대하는 2단계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입니다. 둘째, 7월 9일 러트닉 장관의 타깃 지목입니다. 오프닝에서 소개한 그 발언이 나온 자리는 마이크론 뉴욕주 클레이에 짓는 1,000억 달러 규모의 메가팹의 착공 행사였습니다. 이날 마이크론은 2035년까지 미국 투자를 총 2,500억 달러 이상으로 늘린다고 발표했고, 보조금과 세액공제로 최대 200억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러트닉은 마이크론이 앞장서니 다른 기업들도 질투가 나서 따라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국 두 회사와는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가장 충격적인 미국 정부의 인텔 지분 확보입니다. 지난해 8월 미국 정부는 인텔에 지급 예정이던 보조금 등 89억 달러를 현금 대신 지분 9.9%로 전환해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다만 이 지분은 이사회 의석도 경영권도 없는 수동적 지분입니다. 하지만 인텔이 파운드리 지분 51%를 5년 안에 지키지 못하면 정부가 주당 20달러에 5%를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워런트가 붙어 있습니다. 회사의 핵심 전략을 국가가 옵션으로 묶어둔 구조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거래를 더 하겠다고 공언했고, 러트닉 장관은 TSMC, 마이크론, 삼성전자의 확정된 보조금도 지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계산에 따르면 삼성전자 지분 약 1.6%가 미국 정부 손에 들어가는 시나리오입니다. 넷째,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약속입니다. 현금 2,000억 달러에 연간 200억 달러 상환, 그리고 조선협력 1,500달러 구조이고요. 이 합의로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내려갔습니다. 그럼 반도체는 어떨까요? 반도체는 상호관세가 아닌 232조 별도 트랙이라 합의의 직접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지난해 11월 공동 팩트시트에 한국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최혜국 성격의 문구가 담겼고, 올해 2월 미국이 대만과 투자 2,500억 달러, 관세 15%에 합의하면서 이 문구가 한국의 안전판으로 작동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 안전판은 남들만큼을 보장할 뿐 2단계 리스크를 없애주진 않습니다. 다섯째, 러트닉의 발언 바로 다음날 벌어진 SK 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입니다. 공모가 149달러, 조달액 약 40조 원. 2014년 알리바바 이후 외국 기업의 미국 상장 중 최대급이었고, 첫날 주가는 12.76% 급등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돈의 행선지입니다. 미국에서 조달한 40조 원의 주요 사용처는 용인과 청주, 국내 증설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최태원 회장은 인디애나 패키징 시설 외 추가 투자를 검토 중이며 여건이 갖춰지면 미국 메모리 공장 건설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조달한 자금은 국내 증설에 쓰면서 발언으로는 미국 투자 가능성을 열어두는 셈인데요. 이것이 처음부터 의도된 전략인지 아니면 예정된 국내 투자 계획과 인터뷰성 답변이 우연히 같은 날 겹친 것인지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까지가 확인된 팩트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팩트들을 연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추론입니다. 미국은 왜 굳이 100% 관세 카드를 흔들면서 삼전 닉스를 미국 땅으로 소환하려는 걸까요? 최근 1년간 미국 정부가 기업을 다루는 방식에는 반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텔에게서는 보조금 지분으로 바꿔 최대 주주가 됐고,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때는 돈 한 푼 넣지 않고 황금주 한 주로 공장 폐쇄와 생산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챙겼으며,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관세 면제 조건으로 상무부의 감독을 받는 미국 공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사례는 각각 부실했던 자국 기업의 외국 피인수, 관세 면제 협상이라는 서로 다른 맥락에서 나온 조치라 하나로 묶기는 어려운 면이 있긴 합니다. 다만 보조금은 지분으로, 인수 승인은 거부권으로, 관세 면제는 감독권으로 국가가 기업의 핵심 의사결정에 제도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그렇다면 삼전닉스가 관세를 피하려 미국의 생산 라인을 짓고 보조금을 받는 순간 미국이 지분이나 그에 준하는 통제 장치를 요구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있을까요? 러트닉이 삼성전자 보조금의 지분 전환 검토를 공개적으로 말한 이상 이건 근거 없는 상상이 아닙니다. 결국 미국의 목적은 관세와 보조금을 수단으로 세계 메모리 1, 2위 기업을 제도적 통제하에 두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러트닉 본인은 지분을 가져도 경영권은 행사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죠. 하지만 워런트, 거부권, 감독 조건을 나란히 놓고 보면 행사하지 않는다와 언제든 행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평소에는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필요할 때는 언제든 행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추론이 단순한 음모론이 아닌 이유는 미국이 비슷한 방식으로 경쟁국 반도체 산업을 쇠퇴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이죠. 1980년대 후반 세계 D램의 약 80%를 장악했던 일본이 무너진 과정을 보시죠. 첫째, 마이크론의 역할입니다. 1985년 일본산 64K D램에 반덤핑 제소를 걸어 미일 반도체 분쟁의 출발점이 된 기업이 마이크론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러트닉이 삼전닉스를 압박한 장소 역시 뉴욕의 마이크론 공장이었습니다. 다만 이는 마이크론이 미국의 유일한 메모리 업체라 어느 국면에서든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필연에 가깝고 운명적인 우연으로 볼 근거는 아닙니다. 둘째, 100%라는 숫자입니다. 1986년 9월 미일 반도체 협정이 체결됐지만 미국은 일본이 협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1987년 4월 미국산 TV와 전동 공구 등 3억 달러어치의 100%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레이건이었습니다. 다만 1987년의 100%는 반도체가 아니라 소비재에 매긴 것이라 대상이 다르고 100%는 흔히 쓰이는 상징적 수치라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2025년 트럼프가 꺼낸 숫자와 겹친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셋째, 자본을 통한 통제입니다. 1987년 미국은 안보를 이유로 미국 후지츠와 페어차일드 인수를 무산시켰습니다. 씁쓸한 건 당시 페어차일드의 대주주가 미국이 아닌 프랑스의 슐른베르거였다는 점입니다. 안보라는 명분이 사실상 경쟁국을 겨냥한 도구였던 셈이죠. 지금 미국은 인수를 막는 수준을 넘어 지분 취득과 황금주 요구까지 나아갔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입니다. 협정 이후 일본의 D램 점유율은 내리막을 걸었고 마지막 생존자였던 엘피다는 2012년 파산했습니다. 그 엘피다를 인수한 회사가 바로 마이크론입니다. 도시바도 2018년 메모리 사업을 매각했죠. 미일 반도체 분쟁의 시작과 끝에 모두 마이크론이 있었던 셈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역사가 그대로 반복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 평행이론에 어긋나는 지점도 정확히 짚어야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은 지금 삼전닉스를 대체할 만한 대안이 없습니다. 1980년대에는 마이크론 같은 자국 대체 공급자가 있어서 일본을 압박해도 산업이 유지됐지만 지금 AI 붐의 핵심인 HBM과 DRAM은 삼전닉스 없이는 물량이 나오지 않고 마이크론 혼자서는 공백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목적은 생산 기반을 미국으로 이전시키는 데 가깝습니다. 다만 생산 기반을 미국으로 옮긴 뒤에 그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게 되는지는 또한 별개의 문제입니다. 둘째, 미국의 몰락은 미국 제재 하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에 초엔고 그리고 PC시대 저가 범용 D램 전환에 실패한 일본 기업 자신의 전략 실패가 함께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한국 기업이 전략적 판단을 그르치지 않는 한 관세만으로는 일본식 몰락이 재현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셋째, 이번에는 압박을 받는 쪽도 40년 전과 다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SK 하이닉스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미국 증시의 상장에 미국 주주를 확보했고 생산의 중심은 국내에 두면서도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다만 미국 주주 확보가 관세나 안보 결정을 실제로 억제한다는 근거는 약하고 이는 정치적, 상징적 명분에 가깝다는 점은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테일러 파운드리, SK 하이닉스의 인디애나 공장 같은 기존 미국 투자도 향후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또 면제 자격을 완전히 확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두 회사의 진짜 고민이 시작됩니다. 삼성과 SK는 얼마 전 호남권 차세대 팹 4기를 포함해서 2040년대까지 국내에 4,755조 원을 투자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채널의 분석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문제는 팹 하나에 수십조 원이 드는 상황에서 자본이 무한하지는 않다라는 점입니다. 국내의 호남권 투자와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 중에 어디에 자본을 먼저 배분할 것인가? 이 자본 배분이야말로 삼전닉스의 경영진이 가장 큰 딜레마이자 투자자들이 실적 발표 때마다 확인해야지 될 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안의 가장 극적인 아이러니입니다. 1980년대 미국의 제재로 일본 반도체가 쇠퇴할 때 미일 협정이 강제한 가격 하한제의 반사 이익으로 메모리 시장에서 자리 잡은 진정한 승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미국이 일본을 겨냥해 만든 규칙이 준비된 추격자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과거 일본이 있던 1위 자리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역사가 주는 시사점은 두 가지입니다. 제재는 1위 기업을 흔들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흔들림이 만든 틈은 준비된 기업이 차지한다라는 점이죠. 다만 앞서 봤듯이 마이크론은 삼전닉스의 물량을 당장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노리는 것은 40년 전 삼성처럼 1위 자리를 통째로 가져오는 것이라기보다는 미국 내 생산 주도권과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쪽에 가깝습니다. 뉴욕에 2,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지켜볼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메모리가 232조 관세 2단계에 포함되는지입니다. 관세를 실제로 부과하지 않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상태에서 협상하는 것 자체가 미국에게는 유효한 압박수단입니다. 둘째, 삼성전자의 보조금의 지분 전환이 실제로 진행되는지입니다. 셋째, 러티닉이 진행 중이라고 말한 비공개 협상에서 어떤 조건이 오가는지입니다. 이 거대한 자본과 패권의 이동 속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어떤 생존 전략을 보여줄지가 최종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산업과 투자 인사이트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